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을 혹시 기다리셨습니까? 역전의 용사들입니다. 오늘도 역전의 용사들이 정말 역 앞에서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서 여러 정보들을 취합해 왔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 준비되어 있는데요. 야, 어제 오늘 정말 대한민국 언론을 발칵 뒤집어 놓은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했던 박영선 전 장관, 그리고 민주연구원장을 했던 양정철, 그리고 민주당을 떠났던 김종민 당선자에게 대통령실장과 정무수석, 그리고 국무총리를 맡기겠다,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야, 이게 사실이야? 검토가 되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러면 실제 요청받으면 들어갈 거야? 아니면 누군가 작업을 해서 야당을 아예 작살내겠다고 결심을 하고 언론에 거짓말을 퍼뜨린 거야? 무엇이 진실입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낱낱이 취재를 했습니다. 100% 진실, 사실에 접근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것이 왜 이런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낱낱이 저희들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오늘 역전의 용사 넘버원 출연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랜만에 오셨지만 뜨거운 정보로 여러분들을 정말로 달궈주실 분입니다. 임채은 민생경제연구소장님 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정치판으로 뛰어들어서 분석이면 분석, 평론이면 평론, 최고의 스피커로 다시 뛰고 있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엄청 많은 내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 하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겠는데, 네. 박영선 국무총리 소문이 있습니다. 총리 아닙니다. 소문이 있는데 우연의 일치입니다. 본인이 지금 미국에 있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조기 귀국을 한답니다. 그리고 묘한 여운을 남겼어요. 아니, 내가 거기 가고 말고는 영수회담을 통해서 혹시 자, 니들은 검토하겠다, 이 묘한 여운을 남기면서 야, 정말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냐라고 궁금증을 폭증시켰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좀 하시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갈라치기다, 뭐 전혀 아니 땐 굴뚝의 연기다, 이런 얘기 나왔지만 박영선 전 장관이 귀국한 시점하고 딱 묘하게 맞물려가지고 딱 이 타이밍에 하필이면 이런 얘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고, 근데 뭐 사실 대통령이 스스로 생각해냈을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조금 작업의 냄새도 나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박영선 전 장관도 조금 생각이 아예 없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변에서 이렇게 군부를 떼는 분들이 사실 있어서 여기에 지금 같이 움직이고 계신 건 아닌가, 이 생각이 좀 듭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분노 또는 심판의 결과를 받아놨으면, 민주당 출신이라면 아니 무슨 이야기 하느냐고 국민들이 엄중하게 심판을 했는데, 네. 나에게 총리 이야기를 한다, 이 자체가 너무 불쾌하다, 왜 이러느냐, 누군지 모르겠지만 발본색원에서 반드시 법적 책임 묻겠다, 임 소장 그 정도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저도 이제 민주당 출신이고 저도 청와대에 있었지만 그렇게 고위직에 있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저 같은 사람한테도 그런 제의가 온다면, 지금 윤석열 정권의 이런 심판과 폭주에서 이런 제의 온다면 이거는 굴욕적입니다. 진짜 굴욕적이라 얘기해야 돼요. 게다가 민주당에서 원내대표까지 하시고 뭐 4선인가 5선까지 한 유명한 정치인의 직전까지 서울시장 후보셨습니다. 장관도 하셨고. 그런데 지금의 이 얼마나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민주당이 증오하는지, 야권에서 증오하고 오히려 탄핵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 이런 게 제의가 왔었어도요, 본인 입으로 이거는 너무 강하게 해명해야 되고 불쾌함을 엄청 세게 표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좀 약간 애매하게 말한 게 저도 그게 약간 찝찝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그렇게 막 꼭 볼 건 아닌 게, 지금 뭐 거국내각 얘기도 나오고 프랑스식 뭐 정부, 동거정부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는 어쨌든 간에 뭔가 좀 여야가 한번 타협해보자,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말이라서 좀 긍정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국내각이 꼼수라고 봐요. 탄핵 막기 위한 꼼수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그냥 협치하는 순간부터 탄핵은 좀 물건나간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YTN이 단독 보도를 냈고 TV조선도 보도를 했습니다. 박영선 총리설, 양정철 비서실장설, 그리고 김종민 정무수석설인데요.
자,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그런 거 검토한 바 없다라고 했는데 오늘 TV조선, YTN 계속 보도는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 대표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TV조선의 그 담당 차장이 아주 확신을 갖고 깊이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TV조선, 조선일보 출신들 이른바 유튜버들도 다 거의 이거는 다 논의가 되고 있는 단계라는 걸로 다 해서 지금 현재 보수 진영은 다 이제 그냥 해프닝은 아니구나 이게 꽤 오랫동안 논의됐던 거구나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이고 저는 제가 선거 때 마이크 잡고 이 얘기를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제가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박지원, 양정철 이 사람들 이런 거 꾸미고 있다. 그래서 소나무당을 안 찍어주면은 이렇게 될 수 있다. 여러분들 다 윤정권 퇴진해서 투표하겠지만은 전혀 다른 결과 나올 수 있다고 제가 마이크 잡고 여러 번 얘기했던 사안이에요. 이건. 근데 이제 박지원 원장은 오늘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정치를 뭘로 보느냐 하면서 거의 격앙된 분위기로 비판을 했기 때문에. 박지원 원장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왜 사전에 야당과 협의해서 영수회담을 통해서 하지 않고 왜 흘리냐. 영수회담을 통해서 합의를 해서 결정을. 이거 똑같아요. 박영선 씨 쪽은 답이 똑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뭐 이 부분이 오늘 이제 논쟁의 중심은 아니니까. 자, 그래서 궁금해지는 게 변 대표께 바로 여쭤볼게요. 이것을 누가 기획했겠느냐. 아무리 제가 취재를 해봐도 윤석열 대통령의 아이디어로는 이게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 이것을 기획했을 텐데 박영선, 양정철, 김종민 카드를 누가 기획을 했을까? 이 부분 어떻게? 이거는요. 작년 9월 인터뷰에 김한길 씨의 그 장문 인터뷰 보면요 똑같아요 이게 내용이. 김한길 씨가 거국내각 얘기했고 좌우합장 얘기했고 이원 집정제까지 쭉 얘기했기 때문에 그 흐름이 분명히 있다는 거는 감지가 됐는데 총선 때까지 안 드러났었죠. 근데 총선 이후에 이제 나름바 결과가 어쨌든 뭐 친윤에서 안 좋으니까 이 카드가 나온 것 같고. 그래서 박지원 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박지원 씨도 거의 똑같이 얘기를 해왔어요. 김한길 씨랑 똑같이. 그래서 박지원 씨가 어제 내각제 협치로 간다. 그래서 그 같이 출연했던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윤석열을 심판한 선거인데 그랬더니 이미 결정났다고까지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내각제 협치로 갈 거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일환 아닙니까 이게. 자, 그래서 이제 배후에는 지금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고 그 얘기도 오늘 많이 기자들 사이에는 이제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으로 그러면은 대통령을 흔들어서 이것을 카드로 던지고 국민들의 반응을 지금 보고 있다. 이 정도까지 갈 수 있습니까? 지금 그게 사실은 박남매라고 불러가지고 박지원 당선자하고 박영선 전 장관하고 되게 친해요. 그리고 그 전에 얘기 나온 거가 사실은 박주선 전 의원 얘기도 사실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사람들의 얘기가 김한길, 박주선, 박영선, 박지원 이 라인으로 이제 계속 이제 가게 되면 사실 그분들이 되게 친하고 다 같이 이 정치를 했었던 그런 분들이라서 만약에 이분들이 작년 뭐 9월부터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은 사실은 요렇게 가려고 좀 생각을 한번 하고는 있었을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 대통령은 검토한 바 없다. 대통령실은 했지만 이 카드가 여전히 살아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검토한 바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이거는 뭐 고려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검토한 바 없다 얘기하는 거는 공식적인 발표는 갑자기 이제 국민의힘에서 무슨 이야기 하느냐 지금 우리 찍어준 사람들한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라고 막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수정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그렇게 하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어쨌든 간에 이걸 던져보고 지금 이게 계속 나오는 방식이 뭔가 던져보고 간보고 던져보고 간보고 반응 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루틴이 돌아가거든요. 지금 현재 이 뭐 비서실장이든 총리든 얘기 나오는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것들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군부를 계속 떼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이런 시나리오가 성공할 것 같지는 제가 보기엔 않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청와대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런 인사 시즌마다 이런 게 반복돼요. 그러니까 언론 통해서 이제 누가 임명될 거다라고 이제 카더라나 뭐 하마평이 계속 돌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예를 들어 정말로 인선을 하려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청와대입니다. 뭐 지금의 대통령실은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인사가 정말 되려는 사람이 보통은 본인이나 딱 인사권자랑 한 3명 정도밖에 모르는데 거기서 언론에 나오면 이건 본인이 흘렸다고 판단해서 그냥 임명 취소해버리거든요. 그런 경우가 파다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막 언론에서 계속 지금 아니라고 계속 나오고 뭐 뒤에 얘기에 누구 나오고 하는 거 보면 이거는 뭐 한두 명의 이건 이야기가 소스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임 소장께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당사자 세 사람은
사실무근이다, 금시초문이다, 뭔 소리 하느냐 이런 분위기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 믿어야 됩니까? 믿지 않아야 됩니까? 원래 그 임명될 때 보도가 나오면 다 물어보면 아니라고 해요. 공식 네. 발표 전까지는 우리는 모두 들은 바 없다, 아는 바 없다라고 하는 게 사실 그게 피지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 조금 애매한 영역이 지금 케네디 스쿨 간 박영선 전 장관님 같은 경우는 학기가 지금 안 끝난 상황 아닙니까? 뭐 이번 이제 6월 말에 끝나는데 네. 원래 뭐 한국에서 강의할 게 있어서 일찍 온대요. 뭐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이런 시기랑 이런 것들이 좀 애매하고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딱 선을 그을 만한 입장이 없다는 게 그게 조금 애매한 영역이라 저는 그냥 판단이 돼요, 경험상. 근데 사실은 좀 이상한 거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 원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을 천거했던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하고 20년 전부터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와, 시청자 여러분, 지금 노인 변호사가 굉장히 무서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잘 들어주십시오. 이게 하이라이트로 가겠는데, 예, 계속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런 기사 옛날부터 본인 스스로가 박영선 네. 전 장관은 스스로가 그렇게 내가 20년 지기 친구다, 그러니까 친한 그러니까 관계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었었고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이 뭐 이 윤석열 대통령 그때 총장으로 청구했다 이런 얘기는 다 많이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고려해 보면은 와 이게 전혀 사실 얘가 이 소리를 딱 들었어요. 아 이게 전혀 뜬금없는 소리는 아닐 수 있겠다. 사실 이 생각이 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 이 상황을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힘이 좀 있는 게 아닌가. 그 당사자들이 이 직접 자기가 부정한 바는 없고요. 네. 당사자들의 측근들이라는 걸로 보도로 간접 인용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양정철도 그렇고 박영선도 그렇고 어쨌든 범민주당 현재 박영선은 민주당 당원으로 지금 파악이 돼요. 네. 이렇게 나왔으면은 본인이 직접 페이스북에 말도 안 된다고 쓰는 게 맞다고 보는데 측근들이 나와서 무슨 영수회담을 통해서 뭐 정리해달라 그런다거나 양정철은 양정철 측근이라는 게 양정철 무슨 뭐 조직 리더도 아니고 뭐 양정철이가 무슨 측근들이 나옵니까? 근데 어쨌든 자꾸 다수의 측근들을 얘기하면서 연락은 왔지만 앞으로 할 생각은 없다. 이거는 부정한 게 아니죠. 본인들이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꾸 측근 내서 한 거는 부정한 바가 아니죠. 자, 분명하게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했던 검토해보라고 했던 아이들 그거 모르겠고 대통령실에서 이것이 나와서 당사자는 들었고 생각 중이고 그런데 부인도 한다,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 이 정도까지 됐다. 좋다 이거는 뭐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결정할 것이니 일단 제쳐놓고 민주당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 민주당이 정권 심판을 하자고 이렇게 외쳤는데 당대당으로서 협의하거나 영수회담을 통한 사전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박영선, 양정철, 김종민 이렇게 던져버리면 뭐 김종민 뭐 이제 의원이야 빼버립시다. 이러면 민주당이 어떻게 되냐고 그냥 아군한테 총질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애초에 뭐 이미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는 야당과 협치를 이미 포기한 상태였어요. 심지어 어제 나온 국무회의 회의에서도 그런 얘기 쏙 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진짜 반성하고 협치할 마음이 있었다면 어제 국무회의에서 뭐 야당과 민생을 함께 논의하고 싶다라는 그런 아주 조그마한 1cm만한 메시지라도 나왔어야 이렇게 뭐 협치하겠다고 거국내관 만들고 뭐 이렇게 야당 인사였던 분들 뭐 이렇게 고려하고 있다라는 게 이해가 되고 맞다 떨어지는데 지금 야당에선 사실 지금 최상병 특검부터 시작해서 22대 국회 가면 특히나 더 특검 계속 발의한 다음에 윤석열 정권에 오히려 해가 되는 일을 기획하고 있단 말이에요. 야권 전체에서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이거를 이 무슨 저 개개인들 훌륭한 분인 거 압니다. 선배님들이신데. 근데 느닷없이 갑자기 이분들을 소환해서 영수회담을 할 것처럼 하는 게 그게 지금 앞뒤가 말이 안 맞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다 한들 미리 민주당과 만약에 합의를 했다?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요. 지금 계신 분들이 김종민 의원은 뭐 열외고 박영선 장관님 같은 경우도 지금 당내에서 지금 서울시장 그렇게 패배한 이후로 입지가 거의 없습니다. 본인 세력이 없어요. 그럼 누구랑 이야기할 겁니까? 그럼 이재명 대표랑 가깝냐?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뭐 양정철 전 원장도 마찬가지죠. 사실 친문 인사인데 친문이랑도 약간 벌어졌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이재명 쪽이랑 가깝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랑 그러니까 가까운 부인을 하지 않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민주당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식으로든 영수회담을 통해 국회라도 정상화시키자는 생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뛰어들어서 야당을 교란시키면서 동시에 자신들이 뭔가 하고 싶은 욕망들을 이번 윤석열 정권에 한번
구현을 해보자 이런 마음이 아니면 이렇게 비정치적으로 행위를 할 수 있는, 아니 부도덕하게 할 수 있느냐 또는 비윤리적으로 할 수 있느냐, 민주당에서 보면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조금 안 좋은 점이죠. 이번에 나온 이 보도의 문제점은 뭐냐면, 사실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사실이 아니라 그러면은 참 억울할 수 있고, 사실이라 그러면 이분들은 사실은 현재 민주당 세력보다는 이제 친문 세력이라고 보통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있는 민주당 대표나 민주당에 있는 분들을 좀 무시하는 상황이 돼버려요. 사실은 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우회적으로 이제 다른 당과의 관계가 훨씬 더 이 여당 대통령 이 분들과의 관계가 좀 더 깊어질 수가 있어져서 오히려 민주당이 약간 좀 소외되는 그런 느낌이 지금 들 수밖에 네.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완벽한 갈라치기가 되는 거고, 사실은 이번에 왜 우리가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야권 연대를 이루고 이번에 총선에서 이렇게 됐느냐, 이 국민들의 총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돼요. 사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되게 본인들 스스로가 이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정치 도의가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시점에 정말로 총리나 비서실장 이런 자리를 놓고 싸우는 걸 보고 분명히 뭔가 있었다. 다만 우리가 확인하지 못할 뿐, 우리가 얘기했던 몇 가지 추측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지도 않다. 아까 사실 방송 전에 저도 그렇고 우리 변 대표도 그렇고 그 이야기 대통령실에 누구한테서 나왔고 어떻게 전달됐다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런 걸 본다면 지금 이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다. 근데 정상이 아닌 것은 민주당 출신 이 세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들었습니다. 너무나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국민들을 바라보고 직접 생중계되는 카메라에서는 사과라는 발언을 하지 않았는데, 비공개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과했다라고 이도훈 홍보수석을 통해서 전언이 됐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사과했느냐, 사과하지 않았느냐, 국무회의 자리에 아무도 없었으니까 한 거 맞아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임시현 소장, 네. 국무회의 가면 행정관들 같이 따라 들어가죠. 네, 뒤에. 네, 네. 그럼 그 몇 이야기 명이 들은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있겠죠. 그래서 한 분은 여권 인사인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명예훼손까지 가면 안 되니까 그런 소문이 있는데 실제로 대통령이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겠죠. 저는 그 말에 100% 동의합니다. 그래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련의 과정을 보십시오. 대통령이 사과할 사람처럼 보입니까? 사과하려면 진작 했었어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이런 방식을 취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대통령이 만약 사과하고 싶었다면요. 그럼 국무회의라는 이상한 모두 발언에서 사과 아닌 뭐 내가 잘했는데 니네가 잘 못 알아듣는 거다라는 식의, 그게 사과입니까? 그냥 국민들 보고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너네가 지금 내 입맛이 잘못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수준에서. 그 카메라 꺼진다고 사과한다고요? 아니요. 저는 절대 그럴 것 같지 않았고요. 지금 사과할 일들이 그동안 많았잖아요. 우리가 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지만, 이태원 참사부터 그다음에 바로 직전에 있었던 9월에 있는 그 강서구청장 선거 등에서도 사과하지 않았었어요. 그때도 뭐라 했냐? 앞으로 민생만 챙기겠다. 인즉슨 나는 내가 잘못한 게 없다가 기저에 깔려 있는데, 과연 대통령이 그 다음 몇 달 만에 확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그리고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총선이 이런 날카로운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발언도 나온 것이고, 나는 잘하고 있다라는 게 그냥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이분은 본인이 오류가 없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사과를 그럼 비공개해서 비서들 앞에만 했다? 비서들 앞에서 60분 중에 59분 얘기한 사람이 무슨 사과를 합니까? 그리고 만약에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비서들 앞에서 내가 뭐 국민께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요, 국무회의에 있는 모두 있는 어떤 그 비서진의 발언 하나하나 다 녹취되고 기록됩니다. 그거 까보면 될 수 있어요. 나중에라도. 제가 이제 주어는 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국민들이 회초리 들 수 있다. 회초리 들면 맞는 거지 뭐. 우리는 원래 갈 길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주어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정말로 참모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 진짜 안 된다고 해서 나와서 놀라가지고 대통령이 사과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통령이 사과를 안 했는데 그 참모가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할 때 이것도 너는 도저히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사과를 안 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고,
근데 사과를 안 했는데 왜 사과했다고 발표하는 것도 아무리 그 사람이 충정 어린 거라 그러더라도 이거 거짓말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나중에 이거 어떻게 수습하려고 그래? 거짓말 그거 한두 번 한 게 아니니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대통령이 사과를 했다면 우리들에게 해야지. 왜 국무회의에서 비공식으로 합니까? 국무회의에서 공식으로 나간 말이 있는데 그 말을 하는 와중에 하던지. 근데 그 말에 그 국무회의에서 했던 말의 맥락을 쭉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하려고 할 만큼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잘 안 됐고 그거는 내 탓은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전체적인 취지였잖아요. 네. 그런데 국무회의에서 갑자기 그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비공식적으로 사과한다고요? 무엇에 대해서? 누구에게? 왜?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사과를 했을 것 같지가 않다는 게 이제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이고, 두 번째, 사과를 만약에 했다고 치더라도 그런 식으로 비공식으로 하는 거는 사과도 아닌 것이고, 세 번째,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사과라고 하는 말이 지금 이번에 이제 나왔다면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거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이 사실은 그 이후에 후폭풍이 되게 거셌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너무 무시하고 있다, 아무런 반성이 없다 이런 얘기. 그러고 나니까 그렇게 하면 도저히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누군가가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본인 딴에는 뭔가 이제 이런 식으로 기자들이나 사람들에게 말을 한 것으로밖에 추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현실적으로 사실은 이 말은 대통령이 했을 것 같지 않고 그냥 수습하기 위해서 뭔가 뭐 홍보용으로 이런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대통령이 실제로 사과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했다면 그 영상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홍보실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홍보수석실에서는 당연히 그것만 오래가지고 대통령이 사과했다고 드러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설마 대통령이 사과했겠느냐라고 의심이 들었지만 그래도 했겠지라고 했는데 이게 이틀을 못 갔어요. 터져 나오는 이야기는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았다. 진짜 사과했으면 사과한 영상 보여달라. 그거 없으면 사과 안 한 거지. 왜 거짓말로 국민들에게 사과했다고 대통령실에서는 언론에 흘렸느냐. 이것도 정말 따져봐야 하는데 왜 이 문제가 중요하냐면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 참패를 당하고도 인식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다행이다. 그래서 누가 나를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가면서 정치가 사실상 공백 상태, 진공 상태로 빠지고 있다.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강릉에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대표는 권성동, 비서실장은 부산 사상 출신의 장제원. 이렇게 해서 판이 짜여지고 있다. 장제원 비서실장설이 오늘 오후부터 급격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친윤이 뭉치고 있다. 친윤으로 결국 대통령은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상황인데, 자, 국민의힘 관계자 이야기 들으니 장제원 비서실장 이번에 들어가면 지난번에 비서실장 했지 않습니까? 최악 중에 최악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통령 장제원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변 대표. 아니 할 수도 있죠. 할 수 있다. 할 수도 있죠. 이제 급할수록 이 창업 동지들, 뭐 좋게 얘기해서 창업 동지들을 네. 모아가지고 버티는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은 대통령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카드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완전히 이 권력을 분산시켜가지고 예를 들면 양정철 카드를 쓰느냐, 정반대 카드인 장제원 카드가 뭉쳐가느냐. 둘 중 하나 중에서 아마 대통령 선택이라기보다는 엄청난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아마 네. 그쪽 내부에서. 그래서 예. 이번에 양정철 카드는 그거를 관철시킬 사람들 쪽에서 흘린 거고, 오후부터 나온 장제원 카드는 이제 장제원 권성동을 관철시킬 사람들 쓰는 거고, 그래서 이번 이 자리를 갖고 아마 꽤나 좀 길게 이 내부 권력 투쟁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근데 당대표설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돌아온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오늘 뭐 여론조사도 나오고. 그러면 권성동 당대표, 그 다음에 장제원 비서실장, 이 카드는 사실은 또 쓸 수가 없는 카드 아니겠어요? 친윤으로 똘똘 뭉치자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내놓고 대통령의 낙점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근데 또 거기 이제 기사에 보면은 장제원 비서실장은 여러 번 그동안에 비서실장 제의를 받았으나 친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대통령에게 누가 될까봐 그동안에 거절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총선에서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이제 몰린 것을 보고 도와주지 않을 수 없는 마음에서 아직은 대답을 안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뉘앙스가 흘리면서 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시 당대표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당위론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여론조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지금 현재 대통령하고 관계가 매우 안 좋은 상황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비서실장 장제원이 된다? 그럼 정말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부적으로 정말 엄청나게
폭풍이 휘몰아치고 더 중요한 건 나경원 의원이 당선자가 지금 여성들도 다시 모아가지고 뭔가 새로 규합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자기가 당대표 하려고 지금 다시 또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지금 피 터지게 싸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누가 헤게모니를 잡느냐가 결국에는 국민의힘이나 이 대통령실 간의 이 헤게모니 싸움에서 누가 이기냐를 결정된다는 거죠. 노영희 변호사가 역시 촌철살인으로 완전히 수건을 짜듯이 쫙 정리를 해줬습니다. 상상 초월의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 현장의 중심에 여러분들이 역전의 용사들과 함께 있습니다. 권력 투쟁. 놀라운 것은요, 그 중심에 대통령이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을 뺀 모든 세력이 지금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데, 자, 그 싸움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500분이 들어와 계신데요.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역전의 용사들 이렇게 수요일 저녁을 달구고 있는데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좋아요 누르면서 방송하면은 힘이 좀 더 나겠습니다. 5,600명 넘어갔습니다. 좋아요하고 공유 좀 해주십시오. 공유하면요 많은 분들이 들어옵니다. 노영희 변호사 좀 더 박진감 있게 큰 목소리로 마지막까지 열심히 달려갈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있습니다. 오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출마를 하겠다, 사실상 결심을 했다, 이 이야기 조금 전에 노영희 변호사가 정리를 해줬는데, 자, 이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에 나오면 현재 여론조사상으로는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나경원, 안철수 다 제치고 있어요. 무려 40% 넘는 지지율을 받고 있다. 그러면 변 대표 출마하면 당선입니까? 아니 지난번에도 압도적 여론조사 1위 달렸던 나경원, 안철수 다 주저앉혔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어차피 당내 선거기 때문에 네. 뭐 당내 선거라는 거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정치적 힘이 있겠냐마는 당내 선거 정도는 일정 정도 컨트롤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든 누구든 지금 지지율 가지고는 승부가 내부에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출마만 하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아니 안 되면은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주저앉히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대통령이 예. 어떻게 주저앉히는 당내 선거 지난번도 주저앉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지난번도. 거의 그건 안될것 같은데. 투명 식물 대통령인데 지금은. 아니 근데 그게 바깥쪽으로는 그런데 예. 당 내부 권력은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저는 한동훈이 지지율 높다고 해가지고 당선된다 그건 뭐 전혀 아니까 내부 권력 투쟁자가 이 권력 분점을 통해서 어떻게 결정나는 문제지. 자, 임 당에서 선생님 볼 인기 때 가지고 안 될 거예요. 출마한다, 출마하지 않는다 어떻게 봐요? 저는요, 그냥 조금 다른 면에서요. 예. 지금 한동훈이든 뭐 권성동이든 장제원이든 누가 되는 게 뭐가 중요한가요? 네. 아무나 대표돼도 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왜냐? 정작 바뀌어야 될 사람은 대통령 본인인데 대통령 본인은 바뀌지 않고 사람만 주변 다 바꾸면 뭐합니까? 결국 자기 마음대로 다 하잖아요. 당이고 대통령실이고 정부고 뭐 야당과의 관계도 결국 본인 마음대로 해서 그 누구가 옆에서 사방에서 바꿔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의미가. 대통령이 똑같잖아요. 아니, 주변에서 계속 박재산 바뀌면 뭐하냐고요. 옆에서 사람이 안 바뀌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오늘 뉴스가 뭐 계속 박영선 장관이니 양정철 뭐 원장이니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국무회의에서의 대통령의 메시지 그다음 사과 없었던 것에 대해서 이른바 조중동이라고 하는 그 보수 언론지에서도 사설에서 굉장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여론이 야 대통령 해도 진짜 너무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심판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 바뀌고 국정운영 기조도 안 바뀌고 이렇게 똑같냐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있는 지경에 갑자기 박영선 장관, 양정철 원장이 툭 튀어나오면서 이런 기조가 확 갑자기 흐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최상병 문제라던가 이런 게 야당에서 엄청나게 세게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 찬물 끼얹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만약에 그걸 노리고 기획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에서 너무 다 이렇게 하루 종일 이 얘기가 나오니까 그 부분도 안타깝고 아까 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 이상 뭐 100명, 1000명 바뀌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현재 권력의 일종의 진공 상태 중심에 있고 각자 자신이 필요한 권력욕을 향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상황. 이것을 이제 의미가 없다는 것은 동의. 그러나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을 때 이 판이 이제 어떻게 정리되느냐. 그러면 야당은 좀 더 정교하고 세밀하게 계획을 짜서 어떻게 여당과 관계를 설정할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과 맞설 것인가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김한길이 배우라고 한다면 박영선 총리설을 비롯한 일련의 상황들은 야당의 교란 작전, 그 사이에 친윤들은 결집을 해서 뭔가 우리가 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손을 잡아보자는 시도, 또 다른 한쪽으로는 이번 총선의 실패의 책임자 중 한 사람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시 당대표에 나오겠다,
이게 완전 아사리판 개선판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국정은 안정되기는커녕 나라는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있다.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 따져봐야 한다는 것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당 대표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순서가 예. 지금 당 대표 선거는 언제 갈지 모르는 상태죠. 지금 비대위로 가가지고 간다 그랬는데 그 비대위가 3개월짜리일지 6개월짜리일지 전혀 모르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먼저 대통령 실장하고 총리 임명이 먼저 아니겠어요? 이게? 예.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제어가 되니까 예. 한동훈은 한참 뒤에 얘기해요. 한동훈 예. 지금. 그러니까 결정권이 없어요. 한동훈한테는. 예. 예를 들면은 지금 선거가서 낮다고 하지만은 1%의 가능성이 나도 양정철 체제가 들어섰다. 예. 이른바 거국내각은 좋은 표현이고 좌우야합인데 예. 양정철 체제가 들어서면 한동훈 같은 경우는 아마 기회가 완전히 상실될 겁니다. 그런 경우. 예. 그래서 먼저 윤석열이 그거부터 정돈을 하는 거에 따라서 이 비대위하고 당이 결정나는 거죠. 지금 뭐 소문인지 진실인지 확인을 좀 더 해봐야 하지만 지금 검찰 내부도 지금 엄청나게 막 이렇게 막 그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거예요. 부글부글 끓는다는 것은 누군가에 대한 정오심이 아니라 검찰이 자기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면서 검찰 조직 와야 됐는데 어떤 식으로든 김건희 여사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이 최소한의 의무다라고 하는 것과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당대표 출마설까지 이제 섞여버리니까 노영희 변호사 얘기했듯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금 관계 좋지 않은데 자 이것도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든 야든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혼란에 빠뜨려 놓으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가요? 노영희 변호사.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상황을 정리를 하고 싶거나 뭔가 딱 휘어잡고 나가려면 이제 줏대를 가지고서 딱 본인이 무슨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해서 한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대통령이 그런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상황인지가 저는 매우 의심스러워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렇게 정말 정제되지 않은 얘기들이 막 여기저기서 곳곳에서 이상하게 막 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양정철 얘기까지 사실은 나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예를 들면 차라리 박영선 전 장관은 그래도 정말로 뭐 민주당을 조금 생각이라도 해가지고 한다. 뭐 어느 정도 조금 그래도 말이라도 될 것 같은데 양정철 씨 얘기가 나온다는 건 정말 저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정도까지도 지금 아무도 통제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TV조선이나 YTN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본인들의 의사를 계속 주장하고 밀고 나가는 경우가 사실 보면은 소스가 강력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얘기인데 이걸 지금 대통령실에서 부인해도 계속 나온다는 얘기는 그쪽에서 통제가 지금 안 되고 여기저기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막 계속 나온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대통령이 그거를 야 그만해 말도 안 돼 이렇게 말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어떤 방향으로 내가 끌고 나가서 누구를 어떻게 기용하겠다라는 말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판단이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돼서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앞으로 나가가지고 뭔가를 해볼 수 있다? 저는 그거는 매우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대통령 안에 의사결정 체계가 완전히 붕괴가 되었다. 대통령이 중심을 가지고 좌우하지를 못한다. 자 그렇게 보면 지금 비서실장 유임한다. 총리도 유임하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도 유임한다. 이렇게 해서 정말로 H모 씨는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다 지금. 총리 유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상황이 이상한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 중심을 가지고 수습은커녕 오히려 그 혼란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아예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궁금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 유임의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까? 아니, 유임이 아니라 계속 판단을 못 해가지고 시간을 끌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시간이 막 3, 4개월 막 하게 되면 실제 유임이나 마찬가지가 할 거라는 건데 예전에 박근혜 정권 때 아마 신임 총리가 임명이 안 돼가지고 정호원 총리가 8개월인가 10개월 유지한 적이 있었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끌고 갈 수는 있는데 근데 그때는 총리를 임명했는데 동의가 안 돼가지고 이제 인사가 실패한 거고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 분명히 이제 사표를 냈어요. 전체가 다 사실 사표를 냈는데 판단을 못 내려가지고 3, 4개월 끌고 간다. 막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건 야당에서는 내각총 불신임 정리해야 될 겁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건데요. 이게 지금 민주당과 경쟁 구조이거나
영수회담을 하고 말고 해서 정치적으로 논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집권 세력 내부에서 엄청나게 큰 혼란을 만들어 놓고 대통령이 아무런 판단을 못하는 상황. 그리고 일설에는 대통령이 밤, 아침 생각이 다르다는 이야기도 하거든요. 자, 이럴 정도로 집권 세력 내부가 붕괴되고 있다. 이것은 지금 야당과의 경쟁 구조나 조국 혁신당의 특검 추진과 달리 수습 자체를 할 역량이 안 되는 수준이다. 남아있을 사람도 없고 떠날 사람밖에 없는데 제대로 쓸 사람도 별로 없다. 이런 상황 놓인 묘사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해야 되냐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밤하고 아침이 생각이 달라요, 대통령이. 그런 얘기가 들린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어디서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밤에 집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일할 때 생각하고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생각이 달라진다는 얘기잖아요. 매우 구체적으로 질문하시네요. 누군가 계시네. 밤에 아니, 계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대통령이 지금 중심을 갖고 판단을 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것이고 누군가 대통령에게 조언을 해야 하는데 앞에 가면 아무도 그냥 나무 인연이 돼서 아무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싶어서.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비서들은 비서들대로 나와가지고 그냥 언론에 이런 말을 했다고 흘리더라도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사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 진위 여부가 확인이 안 돼요. 영상 보여주면 될 걸 영상도 안 보여주고 그런 말이 있다고 하면 막 언론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보수 언론에서 대통령이 이러면 안 된다. 아직까지 상황 인식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도 거기에서도 묵묵부답이에요. 국민이면 국민힘대로 G8 지연들기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 세력, 용산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임시영 소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애초부터 정권 시작부터 굉장히 미안한 말씀이지만 이런 역량이 안 돼요. 국정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돼요. 근데 본인들이 안 되면 역량이 되는 사람을 데려다 쓰면 되는데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 내가 친한 검사, 내가 친한 검사의 아들, 내가 친한 검사의 친구 뭐 이런 사람은 쭉 앉혀다 놓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 자, 윤석열 대통령 귀 즐겁고 눈 즐거운 일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나온 대파 870원. 이게 대표적인 사례인 거죠. 근데 그렇다고 지금은 달라지나 지금 이 참패 이후에도 뭐 총리든 뭐든 이렇게 뭐 어떤 분들 다 쫙 사표 낸다고 했는데 다들 이때가 기회다라고 도망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죽하면요. 그리고 지금 뭐 총리든 누구든 다 여기저기 뭐 원희룡 장관이든 다 해달라고 했을 때 아무도 하고 싶지 않았다는 얘기도 들려요. 근데 이런저런 얘기가 뭐 사방에서 들리는 얘기 자체가 저는 이 대통령실이 이미 기능을 다 상실했다. 이제 기강도 무너지고 시스템도 무너지고 오로지 그냥 벌거벗은 임금님 한 명만 딱 있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거 말고는 해석이 사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야당의 역할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오늘 던진 이 박영선 장관 양정철 카드는요. 이거 굉장히 불쾌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네. 야당 입장에서는요. 뭐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은 이 박영선 장관 양정철 뭐 원장이 다만 민주당 출신이고 뭐 그 예전에 지난 정부에서 요직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거국적으로 수용한다 하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이른바 탄핵을 하고자 하는 세력 혹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세력 특검을 막 해가지고 그 법을 준수하게 하려는 세력과 멀어져 버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좀 불안하고 만약에 안 한다고 만약에 치면요. 야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너네 맨날 협치 하자 그래서 민주당 사람들 모셔온 거 아니냐. 근데 그것도 거부하는데 니네가 협치를 말할 수 있어? 라고 말해버리면 이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불쾌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민주당께서 불쾌하게 받아들이겠는데 만약에 이것이 실제 검토되었다. 그래 이재명 당대표에게 노영 변호사 상의를 한다면 이재명 당대표 이거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니. 아니 검토를 하고 있다니까 질문하면 답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영수회담을 한번 해보라고 하시죠, 그러면. 그래요? 이게 지금 영수회담을 통해서 뭔가 얘기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영수회담 한번 하는지부터 한번 볼까요? 만약에 정말로 이 카드를 내놓으려면 사실은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야당 대표하고 만나지도 않으면서 야당 대표는 말도 안 하면서 그냥 우리는 저 사람 한번 불러다 볼까? 이렇게 떠보고 던져보는 식으로밖에 안 한다는 건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공식적으로 뭐 얘기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회담에서 뭔가 얘기가 제대로 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런 상황에서 이걸 내가 생각해본다?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이게. 질문 자체가 성립 안 한다. 저도 뭐 반성하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제 설사 제안을 했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당대표 이걸 받을 수가 받으면 안 없어요. 되죠. 받을 수가 없어요.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받는 순간
맥락 없이 결론만 오케이 해버리면 이 지금 총선 결과의 민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논의가 되지도 않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죠. 문제는 변 대표님 당사자들이 이재명 당대표 무시하고 그래도 총리하고 비서실장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이 당사자들은 받겠습니까? 안 근데 받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옵션 2고 예. 영수회담에서 제1의 옵션은 야당에서는 최소한 3가지 특검이거든요. 예. 양평하고 그 이건 특조이고 이태원 예. 참사 특조이고 그리고 최상병 최상병 특검인데 이재명 대표가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거는 그 특검 3가지 아니겠어요? 예. 이 특검을 받는 조건에서는 협치는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자꾸 이런 그 박영선 양정철 카드 나온다는 얘기는 잘해줄 테니까 특검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양정철한테 잘해준다, 비서실장? 네. 미션은 뭡니까? 특검 막으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특검이 관철된다는 전제하에서는 자, 그럼 우리가 총리하고 장관님 협조해줄게. 이건 가능해요. 근데 분명히 이제 영수회담 가잖아요. 특검을 안 하려고 이제 이런 거 갖다 내버릴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절대 받을 수 없죠. 아니 절대 받으면 안 그거를 되죠. 특검을 안 하는 조건으로 이분들을 받아야 될 이유가 도대체 민주당에 그런 있습니까? 아예 문제인데. 없죠, 아예 말이 안 없죠.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제 질문은 그런 거 무시하고 거두절미하고 그냥 임명한다 이렇게 하면 박영선 전 장관이나 양정철 전 원장은 수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분들의 성적으로 봐서는 근데 비서실장은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예. 총리는 이제 야당의 야당이-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예. 야당의 동의가. 예를 들면은 특검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권 행사하는 과정에서 박영선 씨를 만약 총리면 이건 당연히 부결시켜 버려야 돼요. 네. 근데 양정철 뭐 비서실장은 뭐 갈 테면 가겠죠, 자기들끼리. 어떻게 보세요? 두 분은 받는다 못 받는다. 총리 이제 지명이 돼야 뭐 어쨌든 이제 아니, 일단 국회명 동의 절차를 밟을 거고. 명분은 일단 그거죠. 일단은 본인이 받으니까 사실은 야당하고 간에 이렇게 뭐 투표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는 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받는다는 조건은 기본적으로 영수회담이든지 뭐 민주당에서든지 전부 다 어느 정도 오케이가 됐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박영선 전 장관이 받는다 이런 모양새는 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비서실장은 그것과 별개로 그냥 대통령 임명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비정하다 정치라는 것이 어제 민주당 쪽에 소속돼 있었고 장관이고 정말로 서울시장 후보까지 지낸 분이 지금 현재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지탄받고 있는 정권의 총리 제안을 받는데 확실하게 거절을 하지 않고 얼버무리고 있다. 야,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느냐. 양정철 원장은 좀 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과 특수관계가 있다. 김건희 여사와 친하다는 소문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지난 21대 총선 때 사실상 공천권을 좌우했던 사람 아닙니까? 민주정치연구원장으로서. 그런데 딱 4년 지나서 반대, 경쟁, 그리고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고 조국을 죽이려고 하고 검찰권을 남용하는 그 정권에 그래도 비서실장이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불쾌하지도 않고 욕도 하지도 않고 가만히 기다리면서 누군가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이 상황.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민주당을 믿어야 하느냐? 민주당의 정신을 믿어야 하느냐? 아니면 민주당원을 믿어야 하느냐? 제 발음까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 상황이 저로서는 매우 혼란스럽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 정치라고 하니 그래도 믿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의 결과가 정말로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 우리가 생각 못하고 현재의 상황을 계속 쳐다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문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한참 뒤의 문제라고 했지만 지금 미리 전문용어로 찜해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음에 기회가 오면 출마하겠다 말겠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를 떠날 것처럼 하고 가버렸거든요. 갑자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또 돌아와서 실제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언론사 정보보고에 다 올라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갔을까요, 한동훈은? 아니 떠날 것처럼 하진 않았어요. 본인이 책임진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물러났지만 정치계를 떠난다는 말은 사실은 안 했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정치계를 떠나면은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지금 현재. 제가 그랬잖아요. 보궐선거 뭐 얘기도 나오지만 그때까지 못 기다린다. 이분이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본인이 그동안에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돌아오세요. 이 화한 그제인가요? 이 국회 의사당 앞에 쭉 늘어선 거. 그 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다음에 총선에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왜 버리십니까? 이러면서 본인 선거용으로 뭔가 했던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계속해서 자기 정치를 했던 사람이고 결론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당대표는 뭐 거쳐가는 중간 다리 정도이고 현실적으로는 본인 개인적으로는 아마 대선까지 지금 노리고 있을 상황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만둘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분 입장에서. 김정은 비대위원장은 1년 뒤에 나와야지 좀 쉬어라 이렇게 했는데 그 말도 뭐 별로 실효성이 없는 얘기다. 임재 소장. 네, 아니 뭐 이분이 대선 치러가지고 대선에 패배한 것도 아니고 보통 대선 패배한 분들이 이제 외국에서 한 1, 2년 가 있는데 그냥 비대위원장 이 역할 하고 요때쯤 떠나는 게 예상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분 뭐 우리가 그동안 느꼈지만 그렇게 참을성 있는 분 아닌 것 같았고 네. 그리고 그렇게 진중한 분 아닌 것 같았고 사실 뭐 당대표를 나오든 뭘 하든 대선 준비를 하든 그냥 각자 잘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야당은 지금 쳐다만 보고 있고 아까 야당에서는 공식적 의견이 야당 파괴 공작이다 이렇게 이제 뭐 대변인 논평 같은 걸 내놨던데 야당이 여기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맞서든 아니면 의견을 정확하게 정리하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민주당은 영수회담을 던져놨기 때문에 예. 예를 들면 영수회담 의제로 얹히겠다 뭐 이런 말 나오면 모르겠는데 예. 현재까지 민주당은 이 정도 이상 대응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저는 볼 땐 조국혁신당은 훨씬 더 세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조국혁신당의 입장문이 좀 이상해요. 예. 예, 너무 어설프게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게 뭐 인사 쇼핑 그만하고 제대로 된 인사를 좀 해라 그러는데 예. 이 인사를 반대한다는 걸 찬성한다는지 좀 어설프게 나와가지고 특히 조국혁신당은 양정철 배우설로 많이 이제 의심을 샀던 정당이거든요. 네. 그럼 오히려 더 세게 나가서 이런 인사는 절대 있을 수 없다 해야 되는데 조국혁신당의 지금 이 오늘 입장문이 좀 어설프게 나왔다는 거고 민주당은 좀 지금 약간 타이밍이 아직 되게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 것 같고요. 댓글도 오늘 사실 우리 방송하면서 지금 6,500분이 들어와 계신데도 댓글이 아주 안 좋아요. 뭐 잘한다, 해보자 이런 게 아니라 의견도 좀 갈리는 것 같고 양정철, 박영선 이 문제가 나오니까 실제로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 또는 범야권 연대에 있었던 사람들 교통정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이게 뭐야? 왜 이러지? 그러면 양정철 정말로 김건희 여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특수관계를 유지하고 있나? 설마 진짜네? 뭐 이제 이렇게 가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한통속이다. 왜 이러느냐 이런 비판들이 계속 좀 나오고 이게 있어서 보수도 똑같습니다. 지금 보수 예. 유튜버 댓글 상황도 똑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보수 유튜버 댓글도 아니 양정철이 그러면 윤석열의 핵심 브레인이었냐? 예. 그래서 강신업 같은 경우는 문재인의 개를 데려왔다는 얘기나 지금 발칵 뒤집어졌는데 예. 근데 원천적으로 그렇게 뭐 양정철이 문재인의 개라 그러면 윤석열 자체가 문재인의 개 출신인데 그러니까 문재인의 검찰총장을 보수해서 대통령 만들어버린 여기서부터 꼬인 거예요. 네, 예. 지금 나온 파생된 문제도 다 거기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야, 마이하트님, 윤설님, 이제 키킴님, 행복님, 예, 나참님, 여러분들 의견 주시는데 일일이 제가 소개는 좀 못해드리지만 오늘 사실 좀 거친 의견들이 많고 저한테도 좀 쓸데없는 얘기 그만해라. 그 말이 되는 이야기냐 이렇게 하는데 저 쓸데없는 이야기는 아니고 취재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께 새로운 사실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현재 돌아가고 있는 전국의 상황, 특히 용산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예사롭지 않은데 이게 뭔가 내부에서 질서 있는 정리를 통해서 나오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각자 자신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막 던지면서 언론이 받아쓰고 이걸 가지고 대통령을 향해서 결정하도록 강제하는 뭔가 지금 움직임이 있다. 그중에 가장 큰 힘이 뭐냐? 그 배후에서 이런 상황을 기획하고 실제로 실행하고 있는 단위가 있는 것 아니냐. 확실한 것은 대통령은 그 과정에 없다. 그 얘기가 저희 그 강명훈 마이클님이 예, 양정철, 박영선 오보가 아니고 네, 김건희 여사 쪽에서 흘리고 윤 대통령 쪽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분 조남 한 번만 더 이야기해 주세요. 강명훈 마이클님이라고. 강명훈, 명훈. 네, 마이클님 혹시 대통령실에 파이프라인 있으신가요? 이분이 아주 정확하게 오보가 아니고 김건희 여사 쪽에서 흘리고 대통령 용산 쪽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그 이야기까지는 안 가려고 했는데 너무 위험해서 이야. 그래서 이 혼란한 여러 저희가 말한 가지 게 상황에 아닙니다. 한 게 아니고 그분이 이제 한 건데 네.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 뭔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 지금 당대표와 관련된 부분, 대통령실에 실제로 비서실장과 총리와 관련된 부분에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걸 누가 하고 있느냐? 이모 씨 이름도 나오고요. 장제원은 이제 이미 이야기가 나와서 이쪽은 친윤파로서
현재 집권 여당 국민의힘과 어떻게든 대통령 비서실장이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라인업을 하자. 당대표 비서실장 이런 쪽이고요. 지금 현재 비서실장과 국무총리권은 또 다른 쪽에서 뭔가 작업을 하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게 생기고요. 한동훈은 별도로 검찰하고 손을 잡고 함께 움직이고 있나? 김건희 여사 소환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검찰총장이 그만둔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쪽에서 뭔가 좀 터질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리고 공수처는 최근에 보셨지만 공수처대로 중심을 가지고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막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막 폭풍 전야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일종의 예고편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박영선 장관, 양정철 원장, 그다음에 뭐 더 나아 김종민 전 의원까지 이번에 이거 이 타임에 흘린 사람은 이번 성공했어요. 오늘 사건을 봤을 때. 왜냐? 지금 더 문제가 많았던 게 뉴스가 묻혔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있었던 특검 문제라던가 그다음에 뭐 수사 외압이라던가 또 고발 사주 문제라던가 또 뭐가 있죠? 얼마 전에 그 쌍방울 사건 관련해서 성함 생각이 안 나. 술파티한 거 이화영 사건 이런 거가 훨씬 중요하고 이게 사실 정권에 더 타격될 일인 건데 이거 하나 흘리면서 지금 막 전국이 흐트러지는 것처럼 해서 우리 같은 의견을 냈고 야권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에 같은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끼리 뭐 분열이 되고 있거든요. 이건 저는 성공했다고 봐요. 이것만으로도. 변 대표님 하실 말씀 뭐였죠? 아까 한동훈이 왜 갑자기 정계로 컴백 들어가느냐 했을 때 지금 공수처 수사할 것이 한동훈 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만 소환하면 끝나는 수사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동훈은 지금 멈췄다가는 언제 어떻게 검찰이나 공수처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정치로 달려야 되는 그런 계획이 있어요. 정치로 이제 빨리 복귀해서 본인의 몸을 지켜야 하니까 지금 숨어 있을 시간이 없다. 오히려 큰일 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본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아까도 제가 이거 짚었던 건데 이 정도의 야당 사람을 들어와가지고 비서실장 총리를 했다는 건 사실상 정계 개편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중요한 사안을 대통령실에서 오늘 그것도 비공식으로 흘린 게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 이거는 답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수준을 대통령실 직원들이 짭니까 이런 계획을? 대통령실 바깥에 있는 실세도 얼마나 많아요. 아까 뭐 김한길이 대통령실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를 마무리하려고 그러면요.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의사를 물어서 이거 말도 안 된다 해서 이렇게 밝혀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실에서 검토한 바 없다 그러니까 그럼 밖에서 검토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끝나지 않는 거죠. 이놈이. 자, 그래서 세 분께 제가 공통 질문을 드리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 거냐. 비서실장 누구 임명하고 총리 누구로 국회에 동의 후보로 올릴 거냐. 이제 이건치인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취재한다고 해서 대통령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우리는 아무도 없고요. 뇌피셜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장 누구로 임명할 것인지 그것을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노희 변호사부터 시작해 볼까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비선에 의해 가지고 지금 모든 게 다 움직여지고 있다는 의심을 강하게 하고 있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자기랑 편한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외부적으로도 자기를 이렇게 비호해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명분이 있는 사람 그리고 모든 오물을 뒤집어 쓸 수 있는 사람을 사실은 내세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인물들 중에서 가장 그래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저는 장제원 비서실장이라고 보는 겁니다. 장제원 비서실장. 임시현 소장은 어떻습니까? 저도 뭐 사실 누가 가도 큰 의미는 없겠지만 그래도 장제원 아니면 권성동 그 두 분 중 진윤으로 다시 이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 편한 사람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보니 역시 나는 내가 믿는 사람 편한 사람 최고야라고 생각하겠죠. 자, 장제원 의원은 국회의원 출마도 안 했는데 지난번에 실패한 비서실장으로 나왔는데 이 정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뻔히 알 텐데 다시 비서실장 맡는다. 그래서 본인이 거절할 가능성은 대통령 그렇게 낙점했다고 치고요. 이미 그런 사이를 넘어선 깐부 사이가 아닐까 싶은데. 깐부 사이다. 그리고 뭐 장제원 실장도 정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이 지금 뭐 균형을 못 잡고 있을 때 오히려 본인이 장악하려고 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변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이 최종 선택 비서실장 누구로? 근데 장제원하고 권성동은 또 믿을 수 있을까 그래요 대통령 입장에서. 예를 들면 지금 당장 이제 이 지자체 선거가 대선보다 앞에 있는데. 이대로 가면은 답이 없잖아요, 이 선거에 대해서. 그럼 장제원하고 권성동이 들어가서 지금까지 윤석열 하는 대로 손발 맞췄다가는
더 큰 참배가 있을 거고 자기들 정세면 끝나는데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하고 완전히 똑같이 가겠냐? 안 가든지 거부하든지 아니면 장전이 들어갔을 때 대통령 뒤통수를 치든지 예. 비서실장인데 그냥 뭐 특검 막 받아버리고 이렇게 한다거나 예. 그래서 장전이 하더라도 윤석열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가지 않을 거라는 거고 예. 지금 오히려 이 판을 역전할 수 있는 그래도 이 카드라는 건 오히려 양정철 카드가 예.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다 계산해 보면은 예. 되든 안 되든 그래도 한번 역전은 노려볼 수 있는 카드 아니냐. 예. 이게 정규협상까지 하고 개헌까지 간다면은. 예. 그리고 계속 그런 식으로 공작을 할 거고 아마 김한길이나 뭐 이쪽에서 같은 경우. 그리고 그 민주당 내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그 사람들도 공작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공작의 성과 여부에 따라서 실현될 가능성도 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국 혁신당은 이거 빨리 끊어버리고 네. 더 이상 양정철 어쩌고저쩌고 끊어버리고 민주당은 이 영수회담하는 뭐 협의하는 과정에서 특검으로 빨리 잘라버리고 그래서 가급적 빨리빨리 잘라버리는 게 좋죠. 이 이슈 빨리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금 대충 상황 관찰하고 있을 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면밀히 봐야 하고요. 지금 국민들이 분노 그리고 뭔가 심판하겠다는 이 힘이 있을 때 주도권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대통령 주위에서 일할 사람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두 떠날 준비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저런 사람들 비서실장 또는 뭐 수석으로 후보를 거론하고 있지만 안 하겠다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아무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정권의 명운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박영선, 양정철 카드가 나와서 뭔가 돌파구를 찾지 않겠느냐. 그것이 저는 완전히 죽은 카드가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인데 노영 변호사 이야기한 대로 저희 내피셜을 좀 더 발휘해보면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서 가장 힘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이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손이냐? 아니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냐? 아니면 국힘에 있는 권성동이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가장 힘 있는 자가 결정하는 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면서 아니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가장 힘 있는 자가 결정하는 데로 간다? 아니, 그러니까 그 가장 사람이 힘 있는 누구냐고요? 자를 그 사람이 우리는 누구냐고.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움직이는 사람이 참모일 수도 있고요.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당일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명확한 것은 대통령이 중심에 없다. 대통령이 의사결정을 할 만한 에너지 충만 상태가 아니다. 이제 이것이 여권발로 일어나고 있는 권력 투쟁의 양상이 매우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폭풍 전야는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내일도 열심히 저희들이 취재를 해서 여러분들께 새로운 사실 알려드리면서 정말로 뜨끈뜨끈한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정권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야당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따져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200명의 전 세계,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스픽스 시청자, 구독자, 애청자 여러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최종수님, 김병욱님, 박경호님, 서울사람님, 양귀섭님, 건강하자님, 콩냐님, 심심한 여행가님, 짱돌님, 러버마음이, 어울렁더울렁님. 자, 여러분들 모두 고맙고요. 댓글 일일이 소개하지 못하지만 저희들 공유하면서 방송했고요. 구독, 좋아요는 스픽스를 위한 여러분들의 응원 그리고 지지의 표시니까 꼭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오늘 또 밤에도 전 세계에서,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그리고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오샤네아주에서 우리 방송 보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시고요. 내일 더욱더 좋은 정보로 노영 변호사와 함께 또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광고하고 있는 경성한우, 한우회식 대구명소 경성한우인데요. 와, 저거 보고요. 손님들 많이 찾아온다고 이야기 들어서 역시 스픽스의 광고 효과가 매우 크다. 노영 변호사, 변희 대표, 임시현 소장님 모시고 저희 가서 꼭 제가 한우 맛있게 드시도록 기회 제공하겠습니다. 등심, 갈비살 이런 게 100g에 11,900원이니까요. 가성비 아주 좋고요. 그리고 좌석이 무려 550석이니까요. 단체로 회식할 때는 대구에서는 경성 한우다. 그리고 053-573-8900으로 전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방송 진행을 위해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 최선을 다해서 방송해 주신 우리 양채원 PD 그리고 박노원 감독께도 감사드리고요. 긴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신 세 분 패널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자, 마지막 항상 하는 거 역전에 하면 함께 용사들 하는데요.
변 대표님 목소리 조금 키워서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답답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지금. 자, 제가 역전하면 이 방송 보는 모든 분이 마음속으로 또는 힘있게 목소리 외치면서 역전의 용사들 함께 하겠습니다. 역전의 용사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